경제의 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뭐 투자 관련된 혹은 뭐 금융권에 계신 분들을 주로 모셨었는데 오늘은 제가 하여튼 이쪽 분야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가장 자유로운 영혼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되게 발랄해 보이고 가벼워 보이나 굉장한 또 깊이가 있는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고요. 우리 김정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김정은 교수님. 네,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건 맞습니다. 네, 제가 진짜 한참 한 10년 가까이 이런 활동을 안 했거든요. 방송에서 엄청 모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하여튼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네. 섬에서 혼자 산지 벌써 한 8년째 되고 있는데 네. 이 책을 쓰고 났더니 출판사에서 들어간 돈이 너무 많다고 많이 좀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다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섬에 살아서 이게 잘 안 봐요. 다른 거는. 네네네네. 그런데 검색해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방송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잘 선택하신 게 네. 요게 뭐 보시다시피 책이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한 18,000, 15,000 이런 책이 아니고 엄청 두꺼워요. 한 1000페이지 되고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이 책을 사실 정도의 좀 경제적인 관심도 좀 있는 분들이 보셔야 사실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러실 것 같고 또 창조적인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 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좀 걱정되는 건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지하철에서 좀 있어 보려고 이렇게 책 들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목적도 굉장히 책 15,000원이면 한 6,000원은 그 정도 비용이거든요. 네네. 들고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들고 다니면 폼 나잖아요. 폼은 나죠. 우리가 폼 나기 위해서는 뭐 장식도 하고 뭐 힘들어도 막 넥타이도 매고 그러잖아요. 조금 무겁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그래도 들고 다니면 그러니까 요거를 들고 다니실 분이면 전에 이제 예를 들면 총균세라든지 정의란 무엇인가. 그렇죠. 아무도 안 읽은 책 근데 무지하게 많이 팔린 책. 그런 갑자기 궁금합니다. 엄청 팔리는데 아무도 안 읽는 책이 좋아요? 아니면 이 책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읽었는데 사실 산 사람 별로 없는 책이 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 집에 장식으로라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펼쳐보면 뭐 괜찮은 내용들이 있어요. 괜찮은 내용 많다는 건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솔직히 다는 못 읽고 좀 읽어봤는데 괜찮은 구절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책의 맛보기 살짝 좀 그렇죠. 오늘 왜 제가 이제 왜 바우하우스라는 주제를 선택해서 10년간 거기에 몰두해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고 좋습니다. 싶습니다. 일단 뭐 오늘 교수님 흐름대로 가되 모르는 건 제가 좀 여쭤보고 중간중간 모르시는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십시오. 일단 바우하우스는 모르는 분들이 아마 한 100분 중에 97분쯤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바우하우스가 이제 개집인가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바우하우스니까 개 느낌 좀 있었어요. 독일 말로 바우가 짓는다는 뜻이에요. 바우엔 짓다. 진짜요? 짓다. 집을 짓다. 개가 짓는 게 아니고 집을 짓다. 시옷받침. 그다음에 하우스가 집이고 그래서 집을 짓다. 학교 이름이 집을 짓다예요. 집 짓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의 정체가 뭐냐? 뭐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어요. 건축학교다. 뭐 그렇겠네요. 근데 실제로 건축 수업이 진행된 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요? 근데 산업 디자인의 출발점을 여기로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산업 디자인? 그 디자인 학교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바이마르에서 뭐 6년 있고 그다음에 데사우라는 도시에서 또 한 뭐 7년 있고 그다음에 베를린 가서 1년 있고. 학교가? 계속 이사 다녔어요. 그래요? 쫓겨 다녔어요. 쫓겨 다녔어요? 바이마르에서는 그 국립학교를 시작했는데 그때
그 독일이 그 1차 세대과 2차 세대 사이에 예.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예. 정치적으로 약간 이 학생들이 좌파적인 성향을 많이 띠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3인당이 잡았을 때는 학교가 잘 됐는데 네. 보수 정권이 잡으면서 극으로 흐르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나치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바이마르에서 쫓겨나서 이제 데사우에 그래도 그 사회당 정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또 몇 년 있다가 거기서도 또 이제 나치가 잡게 되니까 쫓겨나서 베를린에서 사립학교를 한 1년 있다가 없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14년밖에 안 된 학교가 왜 중요한 학교냐. 아 지금은 없어졌어요? 아유 없어진 지 오래됐죠. 아 그래서 그래요? 2019년에 네. 바우하우스 100주년이라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핫한 문화적인 이슈였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원래 책을 2019년에 내려고 그랬는데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여기를 갈 수가 없어 갖고 자료 수집이 늦어져서 이제 올해 낸 겁니다. 네. 아. 예, 근데 그렇군요. 저는 바우하우스를 여태까지 해석하는 건축학교냐 디자인학교냐 이거하고 다르게 네. 저는 창조학교라고 규정을 합니다. 창조학교? 인류 최초의 창조학교였다. 너무 의미 부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시면 네. 아주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예. 아 창조학교다. 예. 자 그런데 왜 우리한테 바우하우스가 중요하냐? 네. 그냥 얼핏 얘기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정말 유례 없는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 아파트는 르꼬르비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프랑스. 예, 네. 르꼬르비제하고 근데 이 바우하우스의 교장이었던 그로피우스하고 다 친구들이에요. 똑같은 이념을 갖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제 르꼬르비제가 이제 아파트를 제일 크게 먼저 짓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 그로피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바우하우스 교장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베를린에 그 그로피우스 슈타트라고 해서 그로피우스 시티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라는 거를 제일 먼저 이렇게 만든 사람이 이 바우하우스의 교장이었던 그로피우스예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만이 아니고 그걸 네.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요. 이 독일에서는 이 아파트 단지가 네. 그 우범지대, 슬럼 뭐 이런 거의 상징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우리랑은 정반대네. 정반대죠. 예.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이런 그 아파트 이걸 기능주의 건축이라고 하는데 기능주의 건축이라고 하면 아주 그냥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근데 한국에서는 아파트 단지가 이제 부의 상징이 되는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거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그다음에 7, 80년대 양옥집이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많죠 저 집들. 네. 예. 저렇게 평평한 지붕에 옥상에 있는 집들. 그죠? 예. 이거의 원천이 또 바우하우스예요. 평평한 지붕이. 그 집이라는 게 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네. 다 뭐 전 세계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전까지 지붕이 다 이렇게 세워놨죠. 네, 게이블탑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삼각형. 삼각형. 네. 그런데 이렇게 평평한 지붕을 쓰기 시작한 것이 바우하우스예요. 아 그래요? 네. 이건 그냥 일견상 드러나는 대한민국과 바우하우스의 관계인데 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하고 너무 깊은 관계가 있어요. 뭐 있습니까? 근데 이제 독일에 가면은 바우하우스라고 그러면 이런 그 건축 자재 파는 체인점을 사람들이 연상을 해요. 독일에서는 그 체인점 이름이 바우하우스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폰트도 그 바우하우스 폰트를 쓰기 때문에 네. 도대체 그 바우하우스와 이 체인점의 사이 관계가 뭐냐? 네. 근데 이 바우하우스가 그걸 훔쳐다 먼저 쓴 거예요. 이 저작권이 없을 때 이 체인점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쓰게끔 놔두는데 지금 독일 사람들은 그럼 바우하우스 그럼 다 저걸로 생각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저걸로 생각하고 네. 조금이라도 이제 신문 좀 읽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걸 두 개가 다른 거다. 독일에서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래요? 문화적인 유산이죠. 아. 왜 중요해졌냐면 예. 일단 저한테는 왜 바우하우스가 갑자기 와닿았느냐. 예. 제가 그 에디톨로지라는 책을 10년 전에 명저죠. 써서 예. 저 읽었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읽었습니다. 왜 내가 이 책을 썼냐면은 네. 제가 정말 이제 처음에 인생이 뜻대로 안 풀려서 예. 대중들이 관심 가질 만한 책을 써보자. 그래서 제일 먼저 제 베스트셀러가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이거 엄청 나갔어요. 그 유부남들 엄청 샀습니다. 몰래 사무실에만 놓고. 그렇죠.
내용과 근데 좀 다르다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다음에 또 남자의 물건. 예, 그것도 아주 많이 팔렸어요. 그때 전성기셨죠. 네네. 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를 다 우습게 봐서 맞아요. 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총 기울여서 에디톨로지 창조는 편집이다. 그래서 워낙 깊이가 있어서 저 대필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전작들하고 김정은이 이런 책을 쓸 리가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책인데 네네네. 창조란 뭐냐 갖고 에디톨로지 갖고 이제 책을 쓰고 나니 네. 사람들이 보다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달라. 응? 역사적으로 그런 편집을 통해서 창조를 이뤄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그걸 막 뒤지다 보니까 바우하우스가 저한테 딱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에디톨로지가 저는 이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대략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메시지가 그러니까 창조라는 게 뭐 갑자기 어느 순간 가만히 있다가 팍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것과 어떤 것의 그 편집 과정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무언 뭐 이런 정도로 그렇죠. 제가 이제 그때 예,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되게 그 제목만 읽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근데 그래서 짜집기와 편집을 같이들 생각하는데 예.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편집의 결과는 이것과 이것이 원래는 여기에 속해 있는 거고 여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 전혀 다른 구석에 있는 것들을 연결시켰을 때 여기에 생겨나는 메타 언어들이 있습니다. 네. 이 메타 언어를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못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뭐라 오해를 할까? 예, 그 짜집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바우하우스를 주제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그 바우하우스 발견의 계기가 뭐냐면 네. 애플 때문이에요. 애플은 왜 갑자기? 제가 애플빠입니다. 전 처음 애플 기기가 나올 매킨토시 컴퓨터를 쓴 사람이에요. 네. 네. 그래갖고 애플 매킨토시. 네, 애플 매킨토시 컴퓨터 처음 나올 때부터. 저도 썼었는데. 저는 모든 애플 기기를 다 샀습니다. 네. 그래요? 네. 지금도 애플 노트북 쓰고 계시는군요. 지금도 애플 노트북 쓰고 이게 그 애플의 이게 키노트라는 프로그램인데 예.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파워포인트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 정도. 예를 그러니까 애플 애들은 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 첫 번째 의문이 뭐냐면 제가 그 십몇 년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삼성 사장단 대상 강연을 갔어요. 그런데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오니까 삼성에서는 옴니아라는 거를 내밀었어요. 별명이 옴렉이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기계예요. 욕 많이 먹었죠 그때.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 나중에 이제 질문 시간에 사장 한 명이 그렇게 욕하지만 말고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가 좀 지적해 달라. 그렇게 욕은 다 한다. 뭐 그렇지. 대안 없는 비판이. 대안 없는 그렇게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럼 애플은 뭐가 달랐길래? 질문이 왜 삼성은 애플처럼 못 만들까예요? 깊이 생각은 안 하셨군요 그때는. 그때는 생각을 안 했죠. 그냥 불만만 쌓였죠. 나도 국산을 쓰고 싶은데 왜 나한테 애플을 선택하게 만드는가? 지금도 제가 전화기를 두 개 쓰는데 하나는 몰래 쓰시는 거예요? 아니 애플 쓰고 이것도 굉장히 훌륭해요. 폴더블. 폴더. 그리고 펜 쓰는 거. 네네네. 삼성이 펜. 기가 막힌 거지만 내 심적인 편안함은 애플이에요. 지금도. 그럼 도대체 왜 지금도 삼성은 애플만큼 못 만들까? 기능적으로야 뭐 못 만드는. 기능적으로는 애플이 삼성이 훨씬 뛰어나요. 그리고 삼성의 펜은 이건 압도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자료 정리하고 그럴 때는 무조건 삼성의 펜으로 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미학적으로 애플을 따라가지 못해요. 도대체 뭐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냐? 그래서 보니까 어디서 From Sony to 바우하우스라는 문장을 읽었어요. 소니에서 바우하우스. 이게 누구 얘기냐면 스티브 잡스 얘기예요. 스티브 잡스가 그 자서전에 보면 1983년 에스펀 디자인 컨퍼런스에서 나는 소니 이제 흉내내지 않고 바우하우스로 가겠다. 잡스가 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소니 완전 소니 팬이었습니다. 소니 빠였죠 또. 네. 이게 네. 이제 되게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뭐죠? 지금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아이폰하고 똑같죠 모양이. 네. 근데 소니예요. 소니에서 저런 거 만들었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네. 애플이 삼성을 고소를 했잖아요. 니들 카피캣이라고. 네.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 있는 삼성 측 변호사가 네. 이 자료를 찾아온 거야. 아, 니네도 소니 거 베낀 거 니네도 아니냐? 소니 거 다 뺏겼잖아. 왜 우리한테 그러냐? 왜 우리한테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소니 게 아닌 거예요. 어? 이게 소니처럼 디자인이에요. 그게 뭐예요? 스티브 잡스가 네. 자기네 애플 디자이너들한테 네. 야 우리가 이제부터 스마트폰을 만들 텐데 소니 애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서 만들어봐. 그런 거예요. 아, 그 애플에서 만든 소니처럼 만든 디자인. 거예요. 예. 이건 애플 거죠. 그 뭐냐면 소니가 갖고 있는 그 기기들에서 디자인적으로 이쁜 걸 다 모아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지금도 이거 저는 이거 그 아이폰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장 이쁜 사이즈예요. 이거보다 더 이쁠 수는 없어요. 지금 나오는 큰 것들은 미학적으로 다 망가졌다고 난 봐요. 이게 최고예요. 근데 이게 그때 처음 만들었던 그 디자인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그러니까 What would Sony do? 소니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항상 질문이었어요. 옷도 그래서 그 소니 그 단체복 입는 거를 우리 애플도 입자 갖고 와서 했는데 애플 직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입어? 그러니까 그럼 나라도 입을래. 그래서 저기 소니 단체복이에요? 아니죠. 이거를 이제 네. 그 소니 단체복을 만들었던 네. 이세이 미야키한테 나 혼자만이라도 좀 폼나게 네. 나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할 수 있는 옷을 해줘. 그래서 이 터틀넥에 이 청바지를 입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스티브 잡스가 어려울 때 네. 집에서 자기 회사로 가다가 소니 매장이 있는 거예요. 네. 거기 가서 맨날 그 소니 그 카탈로그만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여직원 하나가 항상 그 카탈로그를 챙겨줬대요. 아. 그래서 자기가 크게 성공한 다음에 그 여직원을 네. 애플에 취직시켰다는 일화도 있어요. 아. 그만큼 소니의 그 저기 그 빠져있던 스티브 잡스인데 네. 이제부터 소니 아니야. 그리고 소니를 아주 디스를 합니다. 소니는 시커멓고 이제부터 소니 아니야. 난 바우하우스야. 바우하우스로 할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바우하우스 관련된 디자이너들 막 불러들여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발표했던 그 에스펀 리조트라는 곳이 예. 거기 가서 바우하우스를 발견한 거예요. 그 에스펀 리조트를 디자인한 사람이 헤르베르트 바이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바우하우스 학생이었어요. 아니, 근데 바우하우스는 이미 뭐 옛날이죠. 옛날에 없어졌다면서요? 없어졌죠. 그러니까 거기에 학생이었던 사람이 나치 때문에 피해 와서 미국에 와서 다 활동을 해요. 그래서 미스 판데로에라고 세계 3대 건축가 네. 우리나라 3.1 빌딩이 그 사람 빌딩 흉내내서 진 거예요. 지금은 3.1 빌딩이 아니지. 3.1 빌딩이라면 못 알아듣죠. 네네. 하여튼 그 있어요. 빌딩이 알죠. 예. 하여튼 그 바우하우스에 있던 사람이 네. 다 미국으로 갑니다. 그중에 헤르베르트 바이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에스펀 리조트를 자기가 다 바우하우스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폰트 디자인까지 다 구석구석 다 해요. 네. 거기에 스티브 잡스가 가서 감명을 받아요. 이 헤르베르트 바이어는 네. 또 웃긴 친구가 뭐냐면 네. 바우하우스 학생이었는데 네. 이 그로피우스 교장 선생님의 부인하고 바람이 나요. 아, 창조적이네. 하여튼 거기 희한해. 하여튼 그리고 네. 또 히틀러가 막 처음 시작할 때 히틀러 포스터를 또 이 친구가 또 다 만들어줘요. 이런. 그러다가 또 히틀러한테 퇴폐 미술이라고 찍혀요. 아.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을 와요. 하여튼 좀 복잡한 인물이에요. 네네. 이게 그 바이어가 그때 바우하우스 있으면서 디자인한 폰트예요. 폰트예요. 익숙하죠. 어. 지금 저 그 애플에서 쓰고 있는 폰트하고 사뭇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걸 산세리프체라고 그러는데 이게 꺾어지지 않고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네네네네. 서체예요. 네.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는 이거 싱크 디프런트 할 때도 이게 산세리 그러니까 이건 세리프체입니다. 이 예. 끝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꺾어지는 것들이 달리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걸
세리프체라고 그래요. 이걸 쓰다가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돌아와서. 다시 들어오죠. 예. 들어오고 나서 서체를 바꿔요. 산세리프체로. 그래서 아까 그 산세리프체를 처음 만든 사람이 헤르베르트 바이어예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애플 채네. 그러니까 그것에 이제 변형들이 그 이후에 산세리프체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 산세리프체가 그 애플의 서체 대표적인 서체이기도 하지만 바우하우스를 특징 짓는 서체이기도 해요. 야, 바우하우스는 뭔데 이렇게 대단한? 그러니까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바우하우스가요. 예. 이게 베를린에 있는 바우하우스 아카이브인데 예. 내가 살던 집에서 5분 거리예요. 교수님 사시던 데에서. 네. 근데 내가 13년을 독일에 있었어요. 예. 매일 지나다녔어요. 예. 그러면 하루에 그러니까 300일 지나다녔다 쳐도 그러면 600번. 네. 그러면 13년이면 거의 10,000번 가까이 지나다녔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한 번도 들어가 볼 생각을 안 했어요, 여기를. 왜? 건물이 너무 후져. 이상하지 않아요? 뭐 저런 게 있어? 그러고 그때는 찾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나 곰팡이 쓸고 뭐 사람도 없어요. 약간 건축 폐기물 같은 느낌이.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바우하우스 요즘에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조나선 아이브. 예, 조나단 아이브가 예. 자기는 브라운의 디터람스를 다 베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브라운의 디터람스? 네. 디터람스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예, 브라운의 수석 디자이너예요. 브라운 그 면도기 하는 거기요? 그렇죠. 예. 그게 망해갖고 이제 그랬지만 60, 70년 된 아주 브라운이 예. 독일에서 아주 대표적인 예. 이게 브라운의 저 디터람스가 디자인한 아주 요즘에 컬렉션하는 사람들이 다 찾는 이 백설공주관 디자인이라고 그러는 건데. 예. 뭐예요 저게? 이게 저 전축 그 옛날 턴테이블이 네. 겸 뭐 라디오 겸 뭐. 네네네네. 이 디자인이 그냥 획기적인 거예요. 저 약간 저 아이팟 좀 닮은 것 같네. 다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놓고 그때만 해도 저작권 문제가 막 중요하지 않을 때니까 예. 이 조나단 아이브가 난 디터람스가 다 흉내내. 그 흔적들이 이런 거예요. 이게 브라운의 그 스피커인데 아이맥하고 똑같이 생겼죠 디자인이. 저 브라운 스피커의 왼쪽이 네. 아이맥인 줄 알았어요. 네.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브라운 라디오예요. 이거 맥 프로. 파워맥 뭐 이런 거구나. 네. 예. 이 껍데기에 그 알루미늄 이 디자인까지 똑같아요. 와 진짜 똑같네. 조나단 아이브 다 훔쳐다 쓰는 거예요. 이거 브라운 포켓 그래. 라디오예요. 라디오도 저런 게 있어요? 네. 다 훔쳐다 쓴 거예요. 그 디터람스한테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야 조나단 아이브가 당신 그렇게 흉내내는데 조나단 아이브가 뭐 당신한테 뭐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했냐 그랬더니 전화기 한 대 받았다 그래요. 아이폰 한 대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야 싸게 먹겠네. 예, 싸게 먹었죠. 와. 자 그런데 예. 이 디터람스라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예. 브라운의 수석 디자이너지만 이 브라운 회사하고 이게 울룸 조용대학이라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산학 협동을 한 거예요. 이 학교가 이제 울룸 조용대학인데 이 학교도 불과 14년하고 망한 학교예요. 근데 이 울룸 조용대학이라는 게 뭐냐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바우하우스의 전통이 다 미국으로 넘어갔으니까 독일에서 그 전통을 다시 시작해 보자. 그래서 바우하우스 그 학생들이 다시 모여서 만든 학교예요. 울룸 하우스가 울룸 저 조영대학. 조영대학이 네,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 울룸 조영대학과 브라운이 합작해서 만든 그 디자인들이 그 책임자가 디터람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나단 아이브가 디터람스 얘기하고 브라운 얘기할 때 그 배경에는 바우하우스가 깔려 있는 거죠. 이게 바우하우스는 뭔데 도대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맥이 한동안 그 중간에 초기에 알림 표시할 때 이 왼쪽에 이렇게 뜨죠. 기억나요, 저거. 이게 바우하우스 문장이에요. 그것에 오마주인 거죠. 그래요? 네. 저 오른쪽에 있는 건 바우하우스 문장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만 띄어다가 이렇게 해서 그 알림 표시를 쓰기도 했어요. 이게 저 이제 오른쪽 그림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옛날에 그렇죠. 뭐 그 애플 컴퓨터 사면 뭐 LC 기종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OS에서 뭐 화면 왼쪽 아래나 오른쪽 아래 보면 뭔가 이렇게 알림 뜨고 뭐 이럴 때 저 그림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식이 된 사람들은 아주 익숙한 그림이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우하우스 디자인이 우리 생활 속에 애플을 통해서 스며들어온 거예요. 야, 그래요. 근데 네, 그래서 네. 애플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바우하우스가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19년 네. 바우하우스 100주년 때 뭐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슈였어요. 네네네. 디자인 건축 이쪽계에서는. 근데 사람들은 다 바우하우스를 디자인 건축으로만 해석하는데 네. 그걸로 끝나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 뒤에 어마어마한 그 잠재력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설명을 안 해.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이 두꺼워진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만든 학교일 텐데 네. 그 어마어마한 천재들이 갑자기 뭐 수십 명이 거기만 다 몰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몰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좀 그렇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왜 또 바우하우스를 내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느냐. 네. 한국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부터 하여튼. 네. 네. 그런데 1차, 2차, 3차가 뭔지는 아세요? 1차가 그 말 그대로 그 산업혁명. 네. 그럼 2차는? 거기서부터 헷갈려요. 2차가 전기 아니에요? 전기? 그러니까 그거를 외우기 사람들이 막 외우기 시작하고 네. 아무 1, 2, 3차 뭔지도 모르는데 4차 산업혁명 이러고 댕겨요. 네. 3차가 정보화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좀 낫습니까? 예, 네. 놀라운데요. 고맙습니다. 근데 그 쓸데없는 지식이에요. 왜 제 지식을 이렇게 폄하하세요? 아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쓸데없는 개념이라고. 왜냐하면 네. 그래서 갑자기 왜 한국에만 그래. 한국에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다른 데는 별로 안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는 이제 독일서 오래 공부했는데 네. 내가 독일서 배운 게 뭐냐면 의심하기. 사람들이 다 얘기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요. 네네. 이거 왜? 누가? 무슨 의도로? 이걸 내가 독일서 공부했어요. 네. 4차 산업혁명으로 얘기할 때 이거 왜 아무도 안 얘기하는데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일어나지? 누가 이런 말을 만든 거야? 찾아봤더니 산업혁명. 그 클라우스 슈바프라는 사람인데 네. 이게 다보스 포럼 만든 사람이에요. 네네네네. 이 사람 이력에 대한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내가 막 별로 리스펙트가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독일서 13년 공부했으니까 네네.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바로 감이 와요. 아. 이 사람은 비즈니스맨이지 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무슨 문명의 엄청난 그 대단한 이론가처럼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다보스 포럼도 내가 들여다보니까 이게 웃긴 데예요. 다보스 포럼. 네. 이게 다 갔다 온 폼 잡는데 네. 이거 웃기는데 그냥 이렇게 그 사교 모임 고급 아주 네. 세계적인 고급 사교 모임이에요. 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모여서 자꾸 뭐 떠드니까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거죠. 네. 당신들이 맨날 모여서 경제 얘기하는데 뭐 거기서 프로덕티브한 얘기가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음 잡고 2016년에 4차 산업혁명 이 얘기를 꺼내요. 근데 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 이 사람 얘기가 아니야. 이게 누구냐면 이게 독일에서 이미 인더스트리 퓨어처 누리라고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그래서 네. 2011년에 그 헤니히 카거만이라는 사람인데 화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아니고 인더스트리 4.0이라서 1.0, 2.0, 4.0까지 왔는데 네. 독일의 제조업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 이 4.0 이 변화에 우리가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제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그래서 꺼낸 단어가 인더스트리 4.0이었어요. 요거에다가 리볼루션이라는 단어만 갖다 붙인 거죠. 인더스트리 4.0도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4.0은 뭐 오케이 뭐 그런 분야를 분류할 수 있으나 예. 무슨 산업혁명이냐 이게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란 개념 자체도 지금 산업혁명이 아니라고 그래요. 응? 네네. 어떻게 산업혁명?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사람들이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엄청난 변화. 네. 그러니까 증기기관이 만들어낸 엄청난 사회 변화. 네. 뭐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아니죠. 사람들이 증기기관을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아니고 본질은 지식혁명이에요. 응? 아, 1차, 2차, 3차, 4차 다. 다 인간들이 한 거죠. 도대체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어떤 개념, 그러니까 이제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좋은 개념이냐 나쁜 개념이라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저 개념을 가지고 내가 뭔가 독일 말로 한들룸이라고 그러는데 행위할 수 있느냐 내가 뭘 해볼 수 있느냐 이건 좋은 개념이에요. 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개념 나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창조는 편집이라고 얘기했을 때 네. 창조라고만 얘기하면 너무 멀어. 근데 그걸 편집이라고 얘기하면 편집한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뭐 무슨 거기다 이상한 개념들을 갖다 붙이면서 창조가 나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창조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넌 창조적이 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그 창조 개념과 관련된 네네네. 사회적인 담론을 보면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스티브 잡스처럼 창조적이 돼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스티브 잡스처럼 넌 될 수 없어.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잘 들여다보니까 네. 스티브 잡스는 다 훔쳐와서 편집을 한 거예요. 예. 이 얘기를 내가 계속 하고 다녔는데 네. 내 얘기가 내가 얘기할 때는 아무도 뭐 귀 기울여 듣지도 않다가 스티브 잡스가 죽은 다음에 말콤 글래드웰이 네. 스티브 잡스 죽은 다음에 스티브 잡스의 창조성의 근원은 에디팅이었다. 편집이었다. 네. 아, 젠장 내가 몇 년 전부터 하고 다닌 얘기인데 아, 우리 교수님 건데. 걔가 워싱턴 포스트인가 어디 워싱턴 포스트인가 어떤 그 잡지에 그 하면서 갑자기 스티브 잡스의 창조력의 근원은 편집력이었다.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아, 이게 나 어디서 태어나냐 이래서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네. 제가 만약에 이 책을 영어로 썼다. 아, 어마어마한 책이지. 총균세지 그냥. 아, 그럼요. 내가 이제 한국말 쓰니까 참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어. 아무튼 나쁜 개념, 좋은 개념. 네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은 좋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산업혁명에 대한 비판들이 많아요. 이제 그 개념은 그만 쓰자. 네네네네. 이제 입에 익었으니까 그래도 처음 있었던 산업혁명은 그냥 받아들이되 네.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비판인데 네. 갑자기 한국에서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아니고 지식혁명이라는 얘기를 누가 하냐면 조엘 모키르라는 사람인데 네. 내가 산업혁명과 관련된 책을 읽은 중에 최고의 책이에요. 왜 산업혁명이 아니냐. 네. 산업혁명을 가능케 했던 지식이 있었다 이게요. 그 새로운 지식이 뭐냐. 네.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과학과 기술이 결합됐다. 그전까지 과학과 기술은 전혀 다른 종류의 지식이었어요. 아, 그냥 학문으로서의 과학이. 과학은 귀족들이나 뭐 신흥 부주어들만 하는 거고 기술은 이건 장인들의 지식이고 전혀 다른 종류의 지식인데 이게 합쳐져서 useful knowledge 실용적 지식이 나온 거예요. 네네네. 그게 증기기관을 가능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편집된 거죠. 전혀 다른 종류의 지식이 편집돼서 실용적 지식이 됐고 그것이 증기기관을 만들어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핵심 요지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읽어본 책 중에 가장 훌륭한 인사이트 있는. 예. 예. 그래서 아주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예. 오히려 저 책만 사람들이 사시는 거 아닐까 걱정이네요. 아니 뭐 이 책은 근데 재미없어요. 내 책이 훨씬 더 재미있어요. 사진도 내 책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왜 서양에서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있었냐 얘기로 연결이 돼요. 아. 왜 동양에서는 산업혁명이 없었냐는 얘기가 또 돼요. 중국 국력도 세고 돈도 잘 벌었는데. 이제 그 모키르 전에 이제 그 포메란츠라는 사람이 네. 대분기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대분기. 예. 이게 뭐냐면 이전 그러니까 기원이 시작이 되면서 역사가 이제 1년부터 시작이 되죠. 지금 네. 우리가 뭐 2000 몇 년 살고 있지만 일부터 한 750년대까지는 네. 중국, 인도를 비롯한 동양이 훨씬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시기쯤에서 인도가 먼저 꺾이고 그다음 중국이 꺾이고 대신 유럽과 미국이 치고 올라와요. 1700년대 중반쯤부터. 네. 그래서 이걸 대분기 크게 갈라진다 이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갑자기 서양이 앞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0 몇 년 중에서 거의 3분의 2 이상은 동양이 앞서 왔단 말이에요. 역사를 기술적으로.
대항해 시대 때부터 좀 넘어간 거 아니고요. 그 전에도 이미 그 중국은 그 외국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워낙 잘 사니까. 잘 사니까. 네. 근데 전체 GDP 이거 이제 그걸 쭉 계산해서 해보니까 네네네. 1700년대 중반, 18세기 중반부터 갑자기 서구가 푹 치고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제 산업혁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조엘 모키르 얘기를 통해서 지식혁명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누가 그런 지식들을 만들어냈느냐 이거예요. 산업 계몽주의를 가능케 했던 그 구체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네.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 대표적인. 베이컨. 네. 이 베이컨 시대 사람들이 편지공화국이라는 그 국경을 초월한 지식 공동체가 있었어요. 리퍼블릭 오브 레터스. 그래서 네. 국경을 초월해서 지식인들끼리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을 공유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인터넷으로 서로 지식 그 커뮤니티가 있었던 거예요. 편지를 그래요?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거 편지공화국을 그 흔적을 그 편지 흔적을 조사하는 그런 연구들도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편지도 쫓아다니면 되니까. 네네. 그럼 이런 지식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게. 그 편지공화국에서 가장 공들여서 했던 작업이 뭐냐면 네. 고대인들과의 투쟁이에요. 고대인들과의 투쟁. 그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이에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고대인이란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로마. 뭐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 예. 그리스 로마 최고야, 뭐 신고들이라고 뭐 그쪽 세계로 돌아가야 돼 막 그러는데 베이컨 같은 사람들은 웃기지 마라. 그 사람들이 뭘 아냐. 네. 살아온 연도 그 사람들이 옛날에 살았지만 네. 그 사람들은 고대인이라고 얘기하기도 웃긴다. 그애들은 애들이야. 아는 거 수준을 따지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아. 그리고 가차없이 박사를 내요. 이 베이컨 그 책 읽어보면요. 정말 이야 베이컨이 진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얘네들 얘기는 들을 것도 없어. 왜 얘네들한테 지혜를 구해? 얘네들 아는 거 없어. 우리가 지금 우리 손자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이제 그 동양과 서양이 바뀌는 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왜 동양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네. 아주 오래된 질문이에요. 예. 그 대표적인 질문은 이제 그 니덤이라는 사람이 던져요. 네. 그래서 니덤의 질문이라고 그래요. 네. 왜 중국 과학은 중세까지는 그렇게 발전했는데 근대 오면서 서양에 형편없이 뒤지냐. 화약 나침반 종이 이런 거 제일 먼저 만든 젊은이 게 만들었는데 중국인데. 왜 산업혁명이 왜 중국에서 안 일어났느냐. 네. 니덤이라는 사람은 이게 참 우리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답이 있어요? 아니 뭐가 대단하냐면 이 옆에 중국 여인이 루게이전이라는 여인인데 네. 이 여인하고 그 연구를 같이 해요. 중국 가서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혼. 네. 이 사람은 그 니덤의 부인이야. 셋이 같이 살아. 그리고 부인이 다 용서해줘. 그런 관계인 것도. 네.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지적으로 엄청난 작업을 하면 그런 거를 용서를 받나 봐요. 지적으로 엄청난 시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니덤이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생긴 것도 멋있죠, 그죠? 하여튼 이 질문을 아주 엄청난 저작들 지금도 그 니덤과 관련된 책들이 나와요. 지금도 연구들 중국의 과학을. 니덤의 이제 그 대답은 조금 추상적이지만 관료 사회였기 때문이다. 관료 사회. 그게 조금 추상적이야. 근데 모키르의 대답을 그 논리를 따라가면 대답이 아주 쉬워져요. 뭐예요? 모키르의 대답은 뭐냐면 동양에서는 과학과 기술의 결합이 불가능했다. 왜? 실용적 지식,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의 결합이 안 되니까 실용적 지식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고대인들과의 투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고대인들을 오로지 존경할 줄만 알았지. 공자 맹자를 끊임없이 재해석만 했지. 공자 맹자를 들이보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부술 생각을 못했다. 네. 공자 맹자한테 니들은 어린애야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 그건 또 왜 그럴까 진짜? 과거제도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그거에 의해 그걸 공자맹자를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과거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제도죠. 네. 그러니까 하층에 있는 사람도 시험을 통해서 신분 상승할 수 있고 능력도 평가받고 아주 훌륭한 제도이지만 세상에 영원히 훌륭한 건 없어요. 다 자기 시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역사의 변증법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시대를 발전시켰던 동력이 다음 시대 가면 발목을 잡아요. 우리가 지금 요즘 겪는 게 그런 거예요. 산업화 세대가 우리를 그렇게 잘 살게 했지만 결국은 독재라든지 비문적 이거 발목을 잡았단 말이에요. 일본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제 그 뭐 386 세대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인데 나 이제 민주화 운동 같은 거 우리 세대가 정말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셨죠. 근데 오늘날 그 민주화를 앞장섰던 세력들이 지금 역사에 발목을 잡는 그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우리 발목 좀 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과거 제도 같은 게 그렇게 훌륭한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발목을 잡으면서 중국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그건 진짜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한 시대를 완전히 발전시킨 그 훌륭한 기술도 다른 시대가 되면 발목을 잡는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지금도 공자맹자한테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지혜를 구할 부분도 많이 있죠. 하겠지만 뭐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거기에 도움되는 얘기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공자맹자에서 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은 때려 부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다시 뭐 존경하고 뭐 하더라도 계속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고. 그 해체 작업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니덤의 얘기를 그러니까 저 모키루의 해석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사뭇 설득력이 있어요. 산업혁명이 왜 일어났느냐 그 설명을 요때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영국이 그 뭐 석탄이 이게 노천 석탄이 많았고 뭐 구하기가 쉬웠다. 뭐 인건비가 뭐 높아갖고 뭐 유리했다 이런 설명만 하지 이렇게 이 지식을 갖고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런데 모기로는 아주 뛰어난 설명을 해요. 자, 그럼 다시 왜 산업혁명이 유독 한국에서만 유행했을까?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답이?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를 이렇게 보면 오랜만에 보네요, 저 사실. 모르고 쓰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창조경제에 대해서 제일 무지한 산업화 세력이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때 미래창조과학부 이게 세상 좋은 거 갖다 붙였는데 뭐 하는데요? 맞네, 진짜 그거 있었죠, 미래창조과학부.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가 망하면서 창조가 타부시되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혁신적인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그때 딱 나온 거예요. 그걸 갖다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맞네요. 그것도 근본 없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이거 뭐 4차 산업위원회 혁명 이런 거 갖다 썼는데 흔적도 없잖아요. 뭘 했는지. 그래도 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란 개념은 여전히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개념인데 그 지식혁명과 바우하우스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창조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창조성의 문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뜬금없이 어떤 개념이 나오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누가 만든 거야? 언제부터 사용된 거야? 이거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창조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원래부터 있던 단어야? 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내가. 창조는 옛날 원래부터 있던 단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참 좋아진 게 뭐냐면 구글에 엔그램 뷰어라고 있어요. 엔그램 뷰어?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러니까 있었던 책이 나온 다음부터 책들을 다 모아서 그걸 디지털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검색하면 그 단어가 어떤 책에 어떤 빈도로 쓰였는지가 쫙 나와요. 그 해에 이게 몇 번 쓰였고 몇만 번 쓰였고 다 나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상식인데. 우리 교수님 대단하시다. 앵그램 비어라는 데를 가서
크리에이티브, 네.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비티라는 네. 단어를 검색해 봤어요. 언제부터 막 언제였을까? 쓰였는지. 예. 야, 놀라워요. 예? 놀라워. 결과가 뭐예요? 뭐예요, 저게? 크리에이티비티를 검색해 보니 1900년대부터 1920년대부터 막 올라와요. 저 1800년대는 없어요.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진짜 단어들이 안 쓰였다는 거예요? 안 정확하게? 쓰였다는 거예요. 뭐 띄엄띄엄 쓰이긴 했겠지. 그래요? 왜 우리가 크리에이티비티라는 단어가 원래 있었다고 생각하냐면 네. 크리에이션과 헷갈려서 그래요. 크리에이션은 자 봐요. 이거 다시 검색해 봤어요. 네. 크리에이션은 원래부터 있었어. 이거는 천지창조야. 창조. 네. 네. 그러니까 신이 천지창조 크리에이션 하듯이 네. 크리에이티브 창조적 네. 창조 같은 거 크리에이티비티 인간이 신처럼 되기 시작한 게 1920년대부터 시작합니다. 딱 100년 됐네 진짜. 네. 야 이것만 하더라도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는 박사님 아니면 아무도 이 몰라.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이거 확실합니다. 네. 어디 책에서 보신 거 아니고요. 아이, 직접 검색하신 거죠. 검색해서. 그러니까 나는 의심을 하면 4차 산업혁명도 의심해 보니까 그런 어설픈 단어들을 가지고 말이야. 의심이 중요해. 예? 그러니까 의심하고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 그럼 1920년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네. 그러니까 세기 말에 1900년대부터 그 단어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20년대 오면서 푹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 시대를 집중적으로 내가 공부를 했어요. 네. 자, 1900년대부터 1920년대 사이에 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갑자기 크리에이티비티란 단어를 쓸 필요성을 느꼈을까? 1차 대전. 전이죠. 그러니까 후죠. 1914년, 1918년까지 네, 2차 대전이 네. 1차 대전이니까 네. 1차 대전 후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쟁으로 뭐가 막혀 있었다가 갑자기 쫙 올라와요. 네. 그럼 전쟁 전에 뭐가 팍 있다가 전쟁으로 꾹 가라앉아 있다가 딱 올라와요. 군대도 중요해요. 네. 1차 대전 당시에 군대 그 이전까지 군대가 막 2차 대전에는 다 군대가 이제 그 전에 합리적인 네네네. 가장 합리적인 조직은 이 군대였어요. 네. 근대화의 과정에서. 네. 근데 1차 세계 대전장에 박살이 나죠. 음. 근데 하여튼 군대도 그 뭐 관련된 그래서 군대 얘기도 내 책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참모제도. 네? 제네럴 스태프 그 네네. 참모제도 합참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합참의장. 네네. 난 참모 총장. 네. 참모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인데 제일 높은 사람이야 군대에서.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그러네요. 예. 참모잖아요. 참모는 이 밑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휘관이 아닌. 네. 근데 참모 중에 총장인데 제일 높아. 호호. 그죠? 그게 이제 그 편집의 합리성이에요. 네. 네, 그건 이제 다른 얘기니까. 네. 아무튼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창조성과 관련된 숱한 노력들이 생기면서 네. 그걸 크리에이티비티란 단어로 몰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시대적인 욕구가 있어야 단어가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단어가. 네네네.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우리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달라졌지만 서양 애들이 우리보다 한동안은 이혼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랬겠죠. 둘의 남녀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사랑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러브. 예. 근데 우리는 여자들이 희생이 훨씬 크긴 했지만 네. 어쨌든 남녀 관계를 지속시키는 아주 교묘한 단어들을 만들어냈어요. 뭐예요? 정이란 단어를 만들어냈어. 서양에는 설명이 안 되는 단어예요. 네네. 그래서 둘의 관계를 합리화하거나 사기치거나 하여튼 어쩌면서 둘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그런 개념을 정이라는 개념 그래서 미운 정이니 고운 정이니 뭐 이런 걸 하면서 어쨌든 둘의 관계를 못떠나게 했구나. 유지시키려고 그랬죠. 예. 지금은 젊은 사람은 정이라는 단어 안 쓰지. 예. 어쨌든 정 떨어졌어요. 예, 그때만 쓰는 단어가 네. 됐어요. 아무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대적인 요구가 있어야 단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요구들이 어떤 변화들이 있었길래 네. 창조성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을까? 네.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된 거예요. 10년 동안 이제 바우하우스 근처를 이제 헤매고 다니는 이유가 1920년대 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뭐가 있었냐? 제일 중요한 사건 1. 기대됩니다.